고아 출신이 뭘 안다고 건방지게? 울 거면 여기서 나가. 땀에 젖은 셔츠를 입은 박만식이 김윤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33의 김윤아, 그녀는 벽에 부딪혔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 박만식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이거 다시 주워. 무릎 꿇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줍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박만식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일할 자격도 없어요. 쫓겨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참아. 하지만 한 사람이 문틈 사이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8살의 대기업 회장 유승상. 그는 신분을 숨기고 2주일째 이 건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아들의 결혼 상대 김윤아를 감시하는 것. 그녀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낡은 수첩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반복되는 폭력도 목격했습니다. 밀치는 것도, 서류를 던지는 것도, 무릎 꿇게 만드는 것도. 하지만 유승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답시고 판단한답시고 그저 수첩에 글만 적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승상은 깨달았습니다. 의심해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3일 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실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과 놀라운 반전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유승상입니다. 68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남자입니다. 아침 6시, 저는 서재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 수첩에는 제 인생에서 저를 배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맨 첫 페이지, 1987년 3월 12일. 친형 유승철의 이름이 검은 펜으로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형님,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보증만 서주시면 됩니다. 그때 형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동생의 도리로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석 달 뒤 형은 빚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32의 나이에 전 재산을 날린 순간 저는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두 번째 페이지, 1998년 7월 3일. 동업자 김재훈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승상이 형, 우리 10년지기 아니요. 제가 형을 배신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회사 자금의 절반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석 달 뒤 그는 돈을 가지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법적으로 추궁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였으니까요. 43의 나이에 또다시 무너진 순간 저는 두 번째 교훈을 얻었습니다. 10년의 우정도 돈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세 번째 페이지, 2010년 11월 28일. 조카 유민준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적혀 있습니다. 삼촌, 저 이번 사업 정말 자신 있습니다. 삼촌께서 투자해 주시면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조카의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를 거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두 달 뒤 조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53살의 나이에 세 번째 배신을 맛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말은 믿지 않겠다고.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구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쌓아 올린 것들입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제 아들 유은우가 들어왔습니다. 38배 나이, 저를 닮은 단정한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배신을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은우는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38이면 늦은 나이도 아니니까요. 상대는 누군가?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윤아라는 사람입니다. 33살이고 제가 다니는 회사 격리부에서 일합니다. 격리. 그 단어에 저는 눈썹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집안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고아원.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윤아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순수하고 착하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 형도 순수해 보였습니다. 제 동업자도 착해 보였습니다. 제 조카도 정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를 배신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 제 대답에 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버지? 하지만 찬성도 하지 않는다. 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겠다는 말이다. 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윤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다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시간을 준다. 그 안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아버지, 내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 그 여자에게 내 정체를 알리지 마라. 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으니까요. 가봐도 좋다. 은우가 문을 나선 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김윤아. 아직 이름만 적혀 있는 빈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어떻게 채워질지는 그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행동을 봅니다. 시간을 봅니다. 돈 앞에서의 선택을 봅니다. 김윤아, 당신이 진짜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저는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68년을 살아온 이 노인의 눈을 쉽게 속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일정을 비워두십시오. 어디 가시는 겁니까, 회장님? 사람 하나를 지켜볼 곳으로. 저는 다시 수첩의 빈 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윤아라는 이름 아래 과연 무엇이 적힐까요? 배신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예외의 기록일까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니까요. 다만 확인할 뿐입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끝까지.
그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틀 뒤 저는 서울 구로구의 한 오래된 상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윤아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장 대신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발 머리는 모자로 가렸고 손에는 중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건물 1층에는 작은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김윤아는 2층에서 격리일을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1층 구석의 작은 분식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뭘 드릴까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2층 계단을 주시했습니다. 오전 9시 김윤아가 나타났습니다. 긴 흑발을 낮은 포니테일로 묶고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피곤해 보이는 다크서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서류 오늘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첫 줄을 적었습니다. 출근 시각 정확함, 복장 단정함, 표정 피곤함. 그날 하루 저는 그 분식집에서 김윤아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그녀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그녀를 따라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윤아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집어든 것은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한 개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 1,000원. 경제적으로 여유 없음. 저는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건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삼각김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그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등이 굽은 70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근처에 구청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김윤아는 김밥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저기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다리가 아파서 말이지.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한참이네. 할머니는 다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윤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아가씨도 바쁠 텐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이에요. 김윤아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반쯤 먹다만 김밥은 벤치에 그대로 놓아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이 느려서 보통 5분이면 갈 거리를 15분이나 걸렸습니다. 구청 앞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네요. 덕분에 무사히 왔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김윤아는 인사를 하고 다시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벤치에 놓아뒀던 김밥은 이미 까마귀가 물고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빈 벤치를 잠시 바라보더니 그냥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을 굶은 채로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노인 도움, 자신의 점심 포기, 계산된 행동인가 아니면 본성인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한두 번의 선행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며칠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윤아는 퇴근 후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멈춘 곳은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이모, 멸치볶음 조금만 주세요.
아이고, 유나야, 또 왔니? 어제도 왔잖아. 네, 맛있어서요. 김유나는 1,000원어치 멸치볶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게에서는 김치조금을 샀습니다.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쌀 한 봉지와 몇 가지 싼 반찬들만 담겼습니다. 언니, 이거 얼마예요? 옆에서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김유나보다 어려 보이는, 아마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건 5,000원이야. 그럼 이건요? 그건 7,000원. 젊은 여자는 지갑을 뒤졌지만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내일 드려도 될까요? 오늘 돈이 좀 부족해서요. 안 돼.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이야. 젊은 여자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김유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네. 접은 것도요. 김유나는 자신의 물건과 함께 젊은 여자의 물건 값을 계산했습니다. 언니, 이거. 젊은 여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접을 때 밥 한 끼 사주세요. 김유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갑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을. 젊은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도 돼요.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저는 김유나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낡은 빌라였습니다. 2층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에서 그녀의 창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방 안에서 김유나는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멸치볶음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등은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마 남은 업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타인에게 선의를 베품, 자신은 최소한의 생활, 연기라면 완벽한 연기. 하지만 3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며칠의 관찰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고 제 아들에게 접근한 거라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미 3년을 사귀었다면 은우에게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은우의 말에 따르면 김유나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사람은 때를 기다립니다. 결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본색을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평소처럼 1층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건물 입구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연한 파란색 셔츠를 입은 비만 체형의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목에는 건물 관리 책임자라는 명찰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이 건물 관리를 맡게 된 박만식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 건물 규정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 명령이 내려갈 겁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식은 1층 상점들을 하나씩 돌며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소화기 위치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시정하세요. 간판이 삐뚤어져 있네요. 내일까지 고치세요. 여기 바닥에 물기가 있습니다.
안전 위반입니다. 그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윤아가 일하는 격리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아래까지 따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서 박만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윤아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서류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김윤아는 서류철을 뒤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박만식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도장 위치가 규정과 다릅니다. 예, 하지만 이건 3년 전에 작성된 계약서고 그때는 이 위치가 맞았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내일까지요. 하지만 건물주 도장을 받으려면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규정이니까 따르세요. 박만식은 서류를 툭 던지듯 책상에 놓았습니다. 김윤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새 관리인 등장. 김윤아에게 불필요한 요구. 의도적으로 보임. 그날 이후 박만식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틀 뒤 그는 또다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윤아 씨, 화재 안전 점검 서류 제출했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출했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다시 제출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제출 안 된 걸로 나옵니다. 오늘 안에 다시 제출하세요. 김윤아는 파일을 뒤져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출 확인 도장도 찍혀 있고요. 박만식은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이건 구양식입니다. 신양식으로 다시 작성하세요. 언제 양식이 바뀌었습니까? 이번 주부터입니다. 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건 김 씨가 확인을 안 한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세요. 김윤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뒤 박만식은 다른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김윤아를 불렀습니다. 김윤아 씨, 이리 좀 나오세요. 김윤아가 복도로 나오자 박만식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 사무실은 항상 문제가 있어서 말이죠. 서류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규정 준수도 엉망입니다.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김윤아를 쳐다봤습니다. 김윤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죠. 박만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도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윤아가 서류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박만식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 씨, 이 서류 다시 확인해 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숫자가 잘못됐잖아요. 박만식은 서류를 가리키며 김윤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위협적으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김윤아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죠. 박만식은 서류를 김윤아의 손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 바람에 서류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김윤아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박만식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도 폭력이면 사회생활 못해요, 김 씨. 그 말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었습니다. 박만식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김윤아는 서류를 다 주운 뒤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층의 다른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서류 정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유나 씨.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일도 비슷한 거라. 김유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첩에 긴 글을 적었습니다. 박만식이라는 관리인, 의도적으로 김유나를 괴롭힘. 규정이라는 명분으로 폭력 행사. 김유나는 참고 견딤.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을 먼저 도움. 이것이 연기라면 너무나 완벽한 연기. 하지만 만약 진심이라면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지켜봐야 합니다. 더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유나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열흘째 되는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 아직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2층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만식의 괴롭힘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고, 김유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김유나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밀린 서류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박만식이 나타났습니다. 김유나 씨, 잠깐만요. 네. 어제 제출한 서류 말입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김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따라오세요. 제 사무실에서 얘기합시다. 박만식은 복도 끝에 작은 창고 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창고 문이 닫혔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안을 지켜봤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일 처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박만식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럼 왜 매번 서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확인을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박만식은 김유나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의 거구가 김유나를 압도했습니다. 김유나는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매번 다시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박만식은 책상 위에 파일을 집어던졌습니다. 파일이 김유나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주우세요. 김유나는 몸을 숙여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김 씨? 박만식은 김유나가 서류를 줍는 동안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일할 자격도 없어요. 김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주울 뿐이었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까? 박만식은 발로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서류가 다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박만식은 김유나가 다시 서류를 줍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울면 더 귀찮아져요, 김 씨.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김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서류를 다 주었습니다.
나가봐도 됩니까? 가세요. 그리고 오늘 안에 모든 서류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김윤아는 서류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윤아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화장실에 들어간 뒤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억눌린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김윤아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을 씻었는지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옆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 서류 정리 지금 도와드릴까요? 아, 윤아 씨.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지금 시간 괜찮습니다. 김윤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3년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확인한답시고, 판단한답시고. 하지만 지켜보는 동안 이 여자는 매일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첩에 글만 적었을 뿐입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만식이라는 사람 신상 조회해 주십시오. 누구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이 건물 관리 책임자입니다. 가족관계, 재산, 정과 기록, 건물주와의 관계, 모든 것을 파악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김윤아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윤아에 대해 적은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글들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다른 페이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7년 3월 12일 유승철. 제 친형의 이름이었습니다. 형이 빚에 쪼들려 제게 도움을 청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 제가 먼저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한답시고 일주일을 끌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형은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어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7월 3일 김재훈. 제 동업자였습니다. 회사 자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네. 지켜본답시고 한 달을 끌었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그는 더 많은 돈을 빼돌렸습니다. 제가 추궁했을 때는 이미 그는 해외로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11월 28일 유민준. 제 조카였습니다. 조카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확인한답시고 2달을 끌었습니다. 그 2달 사이에
조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 판단, 지켜봄. 저는 평생 그런 말들로 제 방관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믿었다가 또 배신당할까봐, 행동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저는 늘 한 발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늦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형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조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저는 김윤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바닥에서 서리를 줍던 모습,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던 모습, 그럼에도 타인을 먼저 도우려 했던 모습. 저는 그녀를 시험한답시고 열흘을 지켜봤습니다. 그 열흘 동안 그녀는 매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수첩에 글만 적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방관했을 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써주신 글귀였습니다. 의심하되 방관하지 말고 확인하되 행동하라. 저는 그 글귀를 평생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의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저였습니다. 재산은 많지만 믿을 사람은 없는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만식 신상 조회 완료했습니다. 건물 실소유주의 처남입니다. 그 배경을 믿고 현장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건물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3건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3건의 민원. 그 말은 박만식이 이미 3번이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부르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 건물의 임차인 명단과 과거 박만식의 피해자 리스트를 확보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이제 그만 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김윤아에 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유승상. 이 날짜는 내가 방관을 멈춘 날로 기록한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윤아는 아직 그 건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은 아직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확인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행동하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의심하되 방관하지 말고 확인하되 행동하겠습니다. 김윤아, 당신은 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의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폭력 속에서도 타인을 도왔지만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와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회의실에 변호사 3명을 불렀습니다. 박만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십시오. 테이블 위에는 비서가 준비한 두꺼운 자료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만식의 과거 행적, 피해자 진술서, 건물 CCTV 기록 요청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폭행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입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피해자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김윤아 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습니까? 네, 과거 3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접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김윤아 씨에게는 아직 접촉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그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한 뒤에 접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그 건물 실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강서건설 이사 한진수입니다. 박만식이 그의 처남입니다. 한진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제 인맥을 동원해 한진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강서건설은 중견 건설사였지만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정보였습니다. 저는 강서건설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승상입니다. 점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사흘 뒤 저는 강서건설 사장을 만났습니다. 요즘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투자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사이사 한진수 씨의 처남 박만식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 주십시오.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건물관리 책임자로 일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사장은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이사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처남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준 것이겠죠. 송구합니다. 사과는 피해자들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박만식을 즉시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투자건은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한편 변호사들은 과거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그 건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박만식이 매일 트집을 잡았습니다. 위생 문제, 소음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규정에도 없는 걸 만들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박만식 때문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매일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저를 망신 줬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모든 증언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에 남아있는 상인들에게도 접촉했습니다. 김윤아 씨가 당하는 걸 저희도 봤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만식의 눈밖에 나면 우리도 당할 테니까요.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요. 증언하겠습니다. 1명, 2명, 증언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11건, 문자 메시지 기록 36건, 상인들의 증언 8건, 그리고 김윤아가 혼자 기록해둔 일지까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윤아 씨가 박만식의 폭력을 매일 일지로 기록해뒀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까지 상세하게요. 어떻게 그걸 구했습니까? 건물 청소 담당자가 쓰레기통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김윤아 씨가 버린 메모지였는데 아까워서 주워뒀다고 하네요. 저는 그 일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 서류 5번째 재제출 요구. 손떨림. 11월 12일 오후 2시. 복도에서 서류 던짐. 무릎 지음. 11월 18일 오전 9시. 창고에서 위협. 울지 않으려 애씀. 한 줄 한 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기록만 남겼습니다. 저는 일지를 덮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하십시오. 건물 관리 책임자의 권력 남용,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회장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윤아가 일하는 건물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를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박만식이 처벌받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알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비록 늦었지만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연락하십시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지켜본 일입니다. 제가 끝을 봐야 합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곧 폭풍이 온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2주일 뒤, 그날은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1층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2명, 노동청 조사관 3명이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비서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오전 10시 30분 노동청 조사관들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관리 책임자 박만식 씨 계십니까? 박만식은 복도에서 상인을 괴롭히던 중이었습니다. 네, 제가 박만식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노동청 근로감독관입니다. 이 건물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고소장입니다. 피해자 11명이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만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규정대로요. 그럼 이것도 규정입니까? 조사관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건물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비록 사각지대가 많았지만 박만식이 김윤아에게 서류를 던지는 장면은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였습니다. 실수가 11번이나 반복됐습니까? 조사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모두 당신의 폭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만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변호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 변호인단입니다. 박만식 씨, 당신을 폭행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으로 고소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규정대로 했다고요.
하지만 당신이 만든 규정은 법에도 없는 것들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입니다. 당신이 요구한 조항들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만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때 건물 실소유주의 조카인 한진수가 나타났습니다. 박만식, 당신 해고입니다. 이사님, 박만식은 한진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처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눈 감아준 것도 모자라서요. 이제 당신 때문에 회사가 욕먹고 있습니다. 한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건에 대해서는 회사도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박만식의 얼굴이 흙빛이 됐습니다. 이사님, 제발 나가십시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희열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인간이 벌 받는구나. 맞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박만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신 일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였습니까?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몇 명이나 가게를 접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김윤아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입을 가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노동청 조사관이 김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윤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당신이 작성한 일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박만식 씨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윤아는 놀란 표정으로 박만식을 바라봤습니다. 박만식도 김윤아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고소한 겁니까? 저는 김윤아가 당황하며 말하려 할 때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김윤아 씨는 고소인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럼 누가? 박만식이 물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식집을 나와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제가 고소했습니다. 박만식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유승상입니다. 제 이름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승상? 대기업 회장 유승상? 한진수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분은 제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저는 김윤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윤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느리라니, 그럼 유은우 씨. 네, 제 아들입니다. 저는 박만식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제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그 죗값을 치르십시오. 박만식은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사과할 게 아닙니다. 저는 김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피해자들에게도요. 박만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윤아 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윤아는 박만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김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노동청 조사관이 박만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만식 씨, 동행하시죠. 박만식은 끌려가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에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 책임자의 권력 남용 사건, 피해자 11명 집단 고소,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김윤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 질문에 김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쉬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상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3일 뒤 저는 그 건물 1층 로비에 간이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상인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2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건물 상인들, 과거 피해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저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상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과요?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슨 사과를 하신다는 겁니까? 제가 2주일 동안 이 건물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윤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그 여자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김윤아 씨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김윤아에게 집중됐습니다. 김윤아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2주일 동안 김윤아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진짜 제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노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출근 시간, 점심 식사, 퇴근 후 일상까지. 회장님, 김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만식이 김윤아 씨를 괴롭히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부터 봤습니다. 서류를 던지는 것도, 위협하는 것도, 그녀를 울리는 것도 모두 봤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쓰디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많이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 수첩에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 형, 제 동업자, 제 조카, 모두 저를 이용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까지 의심하신 겁니까? 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김윤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무엇을 잘못 알았다는 겁니까? 의심해야 할 사람은 김윤아 씨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김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윤아 씨. 네. 김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본 2주일 동안 당신은 매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확인한답시고 판단한답시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방관이었습니다. 저는 김윤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68배 대기업 회장이 33세 평범한 여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일어나세요. 김윤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윤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폭력 속에서도 타인을 도왔습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김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훌륭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성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제 죄값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아들 유은우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우야.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믿지 못했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상처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내가 잘못했다. 저는 은우와 유나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을 축복한다. 진심으로. 유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것, 지켜보지 않아도 안심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상인들도, 과거 피해자들도, 언론도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8배 배우는 것, 믿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방관하지 않는 법을.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유승상. 이 날짜는 내가 사람을 다시 믿기 시작한 날로 기록한다. 그 아래 김유나라는 이름을 다시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기록이었습니다. 김유나, 당신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신의 기록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믿음의 기록을 적을 것입니다. 사랑의 기록을 적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8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아들과 며느리와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손주와 함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